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네. 이제 그 강도 신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화? 네. 이 배경에서 보면은 방앗간 집에 딸이 있죠. 관이라는 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이라는 딸에게 등장한 구원자까지 배경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이제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숲속에 강도들과 이제 노파 강도들이 이제 한 여자를 죽여서 죽이는 과정에서 또 이제 막 손가락 반지가 낀 손가락이 튀어나오고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그 이제 딸 그리고 노파의 도움으로 이제 같이 탈출하게 되는 것이 전개고 그 다음에 반전으로는 이제 결혼식장에 강도가 나타나죠. 그죠? 죽이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그 반전이에요. 안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확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결말은 이제 강도 신랑이 죽는 걸로 이렇게 저는 결말을 봤습니다. 자,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의 그 기호가 지표 기호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상징 기호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가. 그 상징 기호는 끝이 아니에요. 상징 기호는 또 다른 기호로 또 발전합니다. 이거는 계속 되는데 이제 하나의 예외는 있어요. 그 펄스가 얘기할 때 상징 기호에서 멈추는 것은 궁극적인 해석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와 관련된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 외에는 끊임없이 기호는 기호를 낳는다. 의미는 의미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앗간 주인과 이 관연한 딸은 이제 지표교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하면 관연한 딸을 둔 방앗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루 관계면서도 모순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1하고 2가 더해져서 이제 어떤 의미를 내냐면 담아내고 담기지 못하는 동거인이 돼버려요. 자, 상징기호 이제 원리를 얘기해버렸어요. 자, 지표기호 때는 관연한 딸을 뒀어요, 그냥. 호라비가. 아직 의미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법칙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의 현 상태. 그래서 이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해요. 대상과의 상태. 현실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이 될 때 이제 상징기호가 되는데 그 일반적인 법칙은 뭐냐? 서로 담아내고 담기지 못해요. 어릴 때는 담아내고 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담아내고 담길 수가 없어요. 담아내고 담기지 못하는 어색한 동거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친애를 유발할 수 있다. 담아내고 담길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부패하겠죠. 이제 연금술에 쓰는 부패 과정이 있잖아요. 썩어요. 그래서 신선한 상태로의 분리가 요구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색한 동거, 부패와 썩음에서 신선한 상태로 가야 하는. 이것을 꼭 결핍이나 보상의 용어를 안 써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관연한 딸과 또 2번, 3번을 또 결합해 봅시다. 부유해 보이는 구원자. 자, 관연한 딸인데 부유해 보이는 이제 구원자인데 좋아요, 안 좋아요? 딸이 아주 막 무슨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싫어해요. 혐오가 없는 느낌 싫어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변질된 지표계예요. 그리고 대상 간에 진정한 관계가 없어. 소름 끼치는 대상이에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 이제 그 부유해 보이는 구원자가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그 처녀를 초대하죠. 그러면 구원자와 일요일에 숲속 오두막집으로 초대된 소녀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연루 관계면서 모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대립 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싫어하는데도
같이 있어야만 되는, 가기 싫은데도 가야만 하는 모순 관계라는 거죠. 굉장히 모순이죠. 우리 부부간에 많이 그렇죠.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누가 저 사람이랑 왜 살지?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아주 그 모순이 많은 의미를 줘요. 수많은 의미를 주는데 수수께끼죠. 그 수수께끼가 일종의 모순 관계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모순 관계를 풀어야 돼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와 그 소녀는 뭐로 되죠? 이제 지표기로 말하면 재와 콩으로 상징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는 흔적이고 방향성을 의미해요. 재와 콩은. 물론 재는 무슨 뭐 정화의 의미도 있고 죽음의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와 콩은 서로 반대되면서도 동일함. 이게 이제 모순이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대립관계 같은데도 연루관계예요.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와 콩은 흔적을 나타내는 데는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의 방향성을 표현한다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서로 싫어하고 서로 다른 대상이 뿌려놓은 거예요. 또 결과는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립관계면서도 연루관계다. 그러면서 구원자와 신부는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연루관계가 아닌 대립과 연루관계, 즉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기호를 보면은 재와 콩은요, 결국 재와 콩이 연로와 대립으로 형성된 모순이 변형의 방으로 초대해요. 그 둘을 합의하고 그 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게 탄생하는 변형의 방, 숲이죠. 숲이 변형의 방이에요. 숲을 자꾸 무식 그러지 말라고. 응? 숲 자체에서 모든 변형은 일어나요. 숲 자체가 영광로고 숲 자체가 연금술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래서 변형의 방으로 초대하는 영혼, 즉 아니무스가 이제 변형의 방으로 초대하는데 왜 그렇게 소름이 끼칠까? 무섭죠. 왜냐하면 아빠를 떠나서 딴 남자를 만난다는 게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뭐죠? 자, 세장 속에 갇힌 새를 아니무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안내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니무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죠. 근데 나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그 감옥에 갇힌 소녀의 영혼을 일깨워요. 그 새가. 다시 말하면 그 소녀의 무의식 상태, 소녀의 영혼인 거죠. 그 소녀의 아니무스라기보다는 어떤 소녀의 제2인격이라 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어쩌면 부성 원형에 사로잡힌 소녀를 일깨워줘요. 이 새가. 이 세상에 갇힌 너도 나처럼 세상에 갇혀있지 않니?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니? 하고 보여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서로 구원을 갈망하는 관계예요. 어쩌면 둘 다가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상징교로 보면은 소녀와 세장 안에 새인데 이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면 원리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보호, 즉 감옥 안에 있는 딸. 이것은 하나의 원리가 되겠죠. 하나의 상징이 되고 일반적인 법칙이 되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이제 어쩌면 지표기호는 개별기호예요. 개별기호라고도 부르잖아요. 지표기호를. 그러니까 이 개별기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태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징기호로 되면 일반화되버려요.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상징기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계로 볼까요? 그럼 전계, 도상기호에서 1번으로 봅시다. 1번 기호가 결혼이 곧 죽음이다 라고 알려준 지하실의 노파. 이 노파가 하나의 기호인 거예요. 아, 이것을 노파는 무슨 원형이야? 아, 태모야,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그 기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이 죽음이라는 것을 왜 알려줬을까? 아,
결혼이 죽음임을 누구에게 알려줬을까라고 하는 대상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노파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모성 원형이야, 태모야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왜 우리는 융의 원형 이론을 보완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융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융 자신이 그런 얘기 다 했어요. 내가 하는 얘기 다 다른 언어로 했지만 이제는 구조주의 기호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서 끌어가 보는 거죠. 이걸. 그럼 훨씬 이해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파 기호는 또 다른 기호로 나타나는데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또 노파예요. 하나의 또 다른 기호인 거예요. 결혼이 곧 죽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노파가 하나의 기호고, 그리고 또 소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노파밖에 없어. 자신이라고 말하면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예요.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자기 여동생이 집을 나가가지고서 안 들어오고 집만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는 굉장히 얘를 귀여워하고 예뻐하다가 얘가 음악을 공부한다고 이제 유학도 가고 싶다 그런데 여기 또 대학을 못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문대 비슷한 데 다니는데 돈만 쓰고 유학 간다고 하고 졸업을 못하니까 아빠로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얘 이뻐하고 투자를 엄청 했는데 돈 들어가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집 나가고 계속 집 나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뭐 깊이 상담할 수도 없어서 나는 해결은 엄마한테 있다. 엄마가 구해내지 못하면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금 힘드니까 몸도 아프시고 힘들어요. 그리고 아빠가 완강해. 그리고 엄마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희생할 만큼 이 자식은 잔인해요. 자식들은요, 부모의 생명을 요구하지 약간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의 생명을 요구해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걸 요구하지 돈 몇 푼? 뭐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요. 최소한 앞으로 5년 이상이 걸릴 거다. 엄마가 돌봐도.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희생하면서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리 아빠랑 상의하기 싫어도 개입해야 되고, 어떻게든 아빠하고의 관계를 풀어서 딸을 구해내지 않으면 딸은 아마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분명히 엄마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이 소녀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노파인데, 즉 여성성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여성성이 부성 원형에게 사로잡혔을 때 구원자는 엄마예요. 아니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모든 문제는 엄마로부터 파생되고 어쩌면 엄마로부터 해결된다. 그 여성성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빠하고도 안 풀리고 다른 데도 모든 게 안 풀려고 합니다. 바로 이 동화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니무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반려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도신랑을 그 결핍된 모성을 보상해가는 과정으로 본 권희영 선생님이 잘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것은 치료의 원리를 내가 얘기했을 뿐이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성 원형을, 모성성 결핍을 어떻게 보상해 가느냐 하는 것은 약간 보여주고, 어떤 핵심은 어떻게 남성 이미지가 변화해 가는가에 더 그 무게 중심이 있고 하나의 주류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또 이제 그 살인마 강도를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 강도라고 하는 기호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커다란 소태 자궁이죠. 어찌 보면 음식을 먹을 에너지를 또 물을 끓여라. 여성성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전부 여성성이에요. 커다란 소도 여성성, 음식도 어쩌면 여성적 창조성, 에너지, 그리고 물도 여성성. 그 강도가 그걸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끓여라 하고 명령하는 식인종 살인마가 나오죠. 어찌 보면은 그 대극적인 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악마죠.
우리는 악마면 악마고 뭐 선한이면 선한 이렇게 이중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악마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노파와 그 강도를 연합한 1번과 3번을 이제 지표기호로 따지면 죽음으로 상징되는 살인마와 생명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노파죠. 이 기호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노파라고 하는 기호인데 이 노파는 뭐냐면은 죽음과 생명을 함께 대상관계로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소녀와 관계도 맺고 있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숲에서 강도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강도들이 엄마예요. 사실은 노파는 강도들이 엄마면서 소녀의 엄마죠. 그것이 노파가 가지고 있는 지표기호입니다. 지표기호. 이제 그 지표기호의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3번 이제 이 4번을 봅시다. 소녀가 이제 커다란 통 뒤에 숨잖아요. 그러면은 커다란 통 뒤에 숨은 소녀. 이게 이제 또 기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솥에 이제 막 물을 끓는 것하고 숨어 있는 소녀를 합치면은 뭐죠? 소녀를 죽이면서도 살리는 모성. 아, 이게 참 어지럽다. 소녀가 일단 통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연금술의 도가니 같은 이제 그런 암시를 주는 것을 솥이나 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4번을 전체를 연합해서 이제 상징기호로 본다면 아니무스와 연계된 모성이에요. 아니무스를 매개 살려. 아니무스를. 그 강도들을. 그리고 어쩌면 보살펴. 그런 모성. 즉 죽음과 생명, 구원의 중재자로 나타난다. 이것이 어쩌면 중재자라고 하는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중재하면서 죽음과 생명을 포괄한다. 원리인 거죠. 하나의 원리로 탄생하는 거죠. 이제 어쩌면 그 지표기호 때는 소녀와 강도를 동시에 상대하는 관계하는 맺고 있는 노파가 지표기호가 되고 결국 이것은 상징기호로 갈 때는 어쩌면은 어떤 죽음과 생명의 원리를 담고 있는 무의식. 그죠? 여기 모성은 무의식인 거예요. 무의식 전체가 되는 거죠. 반드시 여성적 모성으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개념의 모성이다. 그 융이 말하는 어머니 원형이 결국 무의식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5번째 도상기호로 가볼까요? 여성을 잡아와서 세 잔, 그러니까 빨간 백, 이제 하얀 술, 뭐죠? 빨간 술, 황색이죠. 그 성적인 열정, 술 자체가 열정이에요. 그리고 취하게 만들고 무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어떤 과정인 거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신을 잃고 싶을 때 술 마시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정신을 잃어버리려고 술 마셨는데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20몇 살 때 젊었을 때 술 먹고 왕창 뻗어가지고 3차 4차까지 가서 그 다음날 그 직장도 못 나간 적이 내 일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2번, 3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싶을 때 먹어요. 응?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싶을 때. 그 얘기는 뭐냐? 강도에게 이런 얘기 잘못하면 내가 뭐 희롱이니 뭐니 할까봐 조심스러워. 이게 지금 공개된 영상 녹화에서는 참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는 어쩌면 강도에게 압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성에게는. 그 강도는 무서운 힘이고 그 무서운 힘에 의해서 내가 까무라치도록 놀라고 자빠져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나요? 지금 나는 굉장히 지금 부드러운 그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노골적인 언어로 하면 여러분 까무라쳐 정말. 잘못하면 난 지금 고소당해. 요즘 말이 많어. 말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상당히 조심하는데 정말 그 강도는 실제 강도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공격적이고 무시무시한 그 공포로 다가오는
에로스적인 힘이에요. 그 에로스적인 힘에 까무러치도록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한테는 없겠죠. 바로 그런 그 여성 내면에 있는 진짜 어찌 보면 그냥 미쳐버리고 싶지만 혼자 미칠 수는 없고 그냥 넘어져 버리고 싶은 욕망이에요. 사실은 그 강도하고 친밀 관계는 무슨 무시무시해요. 사실은. 근데 다 있는 것 같던디. 그래서 백은 어쩌면 백은요 백하고 홍은 굉장히 대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중립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원래 백하고 홍을 섞으면 분홍이 나와야 돼요. 근데 분홍도 여전히 빨강에 가깝고 에로틱해요. 근데 이것을 희석시키면서 어쩌면은 그 은은하면서도 그 노랑이 주는 야리꾸리한 그 연약하면서도 그 금빛이면서도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 묘한 게 노랑이에요. 참, 참 그렇다니까. 그 노랑이 그래. 여러분 노랑의 그 상징을 봐. 그 노랑의 상징이 두 가지가 나와. 들판, 가을 들판. 가을 들판이 노랑의 상징이거든요. 대체로 이것은 다 거두어들이고 시들어져 가는 희미한 연약한 갈대 같은 이미지가 노랑에게 있어요. 그리고 색상에서 노랑 위에다가 색깔 칠해봐. 보여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또 진한 색깔, 연한 색은 다 노랑이 또 묻혀버려요. 굉장히 노랑이요 그 야리꾸리한 색이기도 해요. 연약하고 빈약한. 그러면서도 또 그 황금색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을 들판, 노랗게 물든 가을 들판을 그린 그림을 나한테 가지고 온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딱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 매치가 탁 됐어요. 여성인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하여간 딱 그것을 본인이 그린 그림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근데 정말 그 큰 거를 굉장히 커요. 굉장히 화폭에 담아서 컸는데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어쩌면 그 본인의 얼굴을 탁 그 느낌이 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표 기호로 보면 지나친 성적인 열정이 사로잡힌 여성이 해체되는 그 어떤 여성을 잡아오잖아요. 술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해서 그 상태에서 죽고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에로스의 한계입니다. 에로틱한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가 죽고 해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돈의 상태가 오고 해체가 오고 죽음이 오는 단계다. 결국 이게 이제 어떤 그 지표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 뒤에 숨잖아요. 통 뒤에 숨은 소녀의 무릎에 떨어진 뭐죠? 그 한 강도 신랑에 의해서 잘려진 손가락이 끼인 반지 복잡하게 썼는데요. 이제 통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여성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강도 신랑이 이제 그 손가락에 끼인 반지를 탐내가지고 잘랐잖아요. 근데 그것이 툭 떨어져가지고 자기한테 온 것이 하나의 기온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도산기호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손가락의 반지인데 이제 지표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손가락의 반지인데 도산기호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표기호로 보면은 담아내고 담기는 쌍인 거예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성적 이미지로 보지 마라. 굉장히 성적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이것은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은 피가 낭자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여성의 그 처녀성이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선홍빛 나는 피 묻은 손가락에 반지가 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친애적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 상태를 상징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적 에로스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담아내고 담기는 쌍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잘려나간 거예요. 그것이. 근친애적인 애착. 그리고 이것은 반지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두 가지가 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성적인 열망도 상징하지만 그 성적인 열망, 아버지한테 매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영원히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반지라고 하는 전체성을 상징하거든요. 그 두 마음의 갈등이다. 담아내고 당기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런 관계에 저항하는 그 생명력, 그 전체성을 향한 그 영원성을 향한 여기에 이제 우로보로스 상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끼어 있어 가지고 고착이 돼버린, 그러니까 부성 원형에 사로잡혀 버린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다. 영원한 생명이 끼어가지고 고착돼 버리고 잘려나간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이걸 의식은 못 느껴요. 의식은 뭐 무섭거나 공포스럽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요건, 이제 사로잡힌 여성이 죽고요. 그 여성에서 잘려진 손가락이 이제 그 무릎에 떨어진 것을 합한다 그러면 이건 상징기호로 보면 뭘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술에 취하여 해체된 상태에서 잘려나간 남군에 매달린 여성성. 아, 복잡하다. 이게 성적 열망에서 해체되고요. 죽어요. 그 상태에서 잘려나간 남군에 여전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동그라미 반지를 여성성으로 봤고 그 동그라미 반지가 영혼성으로 봤고 여성의 전체성으로 본 거예요. 금반지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손가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성이 부분에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성적 열망이고 근친내고 이렇게 남자 여자 결합만 보면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전체가 부분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얘기해놓고도 상당히 멋있고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나서 그 나를 까무러치게 하지? 뭐 이런 거. 그럼 굉장히 이게 이제 자기애적인 성향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팽창된 상태인데 팽창 좋은 거죠. 자기 좋은 거죠. 그죠? 응? 그 7번을 보시면은 세밀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상교회 7번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죠? 지표교회에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본 이상한 짓을 내가 한 겁니다. 모든 것이 도상교회가 아니에요. 이야기 속에는 처음부터 도상교회가 있고 처음부터 지표교회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상징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도상교회를 일단 다 봤고 이 도상교회 연합을 지표교회로 갔잖아요. 이게 수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탈출한 소녀와 노파, 다시 말하면 소녀와 노파를 한 짝으로 벗고 이 소녀와 노파를 하나의 기호로 보았을 때 이것은 지표교회인 거죠. 이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강도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함께 탈출한 건데 이것은 무슨 이걸로 소녀 따라보고 노파 따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 소녀와 노파는 한 통속이고 연합된 상태잖아요. 어쩌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 좋은 의미에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탈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도상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표교회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지표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 지표교회는 상징기호 7번으로 가봅시다. 태모와의 동행이에요. 여성이 태모, 어쩌면 무의식의 세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구원자적인 무의식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핍된 모성성을 보상받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결핍된 모성성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런 핵심적인 주류는 아니에요. 계속 모성성의 결핍 보성은 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을 보십시오. 재하고 이제 완두콩, 8, 9번이 재하고 완두콩을 같이 보지 않고 따로 떼어놨어요. 왜? 따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재가. 왜 날아갔을까? 바람에 날아간 재는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지? 어찌 보면 그런 암시들이 있잖아요. 기호예요. 그리고 9번은 뭐죠?
싹이 돋아나서 달빛을 받아 이제 그것이 빛나가지고 또 길을 알려주는 완두콩이 있어요. 하나는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라면 하나는 고정적이에요.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는 생명을 상징해요. 이 둘은 대립이에요. 또 연루예요. 또 모순이에요. 어쩌면 같이 있지 않아야 될 때 또 같이 있고 대립된 관계면서 또 연루 관계가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떤 연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8, 9번을 합하면 쟤는 죽음으로 상징되고 완두콩은 생명으로 상징된다면 죽음과 생명의 대립, 쟤와 완두콩의 일종의 대립 혹은 모순적 관계, 이렇게 우리는 지표기호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모순적 관계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쟤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완두콩을 못 뿌렸겠죠. 참 놀라요. 신기해요. 이게 죽음을 준 것 같고 사라지게 한 것 같지만 쟤 뿌린 데다 완두콩을 뿌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살 길을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만 제시하고 암시만 주면 살아날 것은 네가 해라는 뜻이죠. 그 아니무스는. 참 놀라워요. 이 아니무스의 원리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8번, 9번을 보시면 상징기호로 보면 부정적 아니무스에 저항하는 생명력이에요. 겉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죽음을 주잖아요. 사라져버리게 하니까. 그때 태모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와 완두콩이라고 하는 두 대극을 경험해요. 죽음과 생명이 연계되어 있어요. 이 아니무스는 죽음도 주지만 생명을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에게 죽음을 준 것처럼 보여요. 자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죄를 완두콩으로 바꾼 거죠. 어쩌면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를 아니무스는 죄를 줬고 강도는 죄를 줬고 소녀는 거기에 반항해서 완두콩을 줬다고 보지만 사실은 죄가 완두콩으로 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이게 원리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그 융심리학 공부하니까 이런 걸 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반전에 보면은 뭐죠? 반전에서 이제 1번에 보면 그 결혼식에 신랑이 나타나죠. 1번. 그러면 1번의 결혼식에 나타난 신랑은 도상기호예요. 그렇다면 2번은 뭘까요? 공개된 축제, 즉 결혼식에서 무언가를 노려요. 왜 나타났을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말을 하라고 왜 계속 요구를 할까? 그것은 결국은 신부를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은 내면에 그 자기의 파트너인 이 여성을 그리고 있는 거죠. 가능성만 갖고 있어요. 도상기호 때는. 그런데 이제 지표교에서는 실제 만나요. 그래서 자신과 영혼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실제 또 만나요. 현실에서. 이것이 이제 그 지표교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상징으로 가면 자기가 죽으면서 만나겠다는 거죠. 자,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이미 아니무스는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니무스를 만나려거든 죽어야 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것도 공개된 재단에서. 나는 이걸 재단으로 봤어요. 자, 결혼식장에서 죽잖아요. 희생제물이잖아요. 재단인 거예요. 그리고 제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죽였다 재판에, 이게 아니라 일종의 제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쳐졌어요. 그 강도신랑이. 그러면서 공개된 재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이다. 성스러운 긴장이다. 이거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성스러운 긴장으로 느껴질까요? 응? 누미노제까지는 아니래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니무스의 역할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혼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어쩌면은 그 바쳐내는 그 삼손이 그렇잖아요. 삼손이 그 이방 신의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을 때는
자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성으로 상징되거든요. 나라는 항상. 그리고 삼손은 남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삼손은 아니무스일 거예요. 그럼 그 아니무스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아를 살려내는, 물론 그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자아라면 아니마는 드릴라로 나타나겠죠.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고, 이스라엘과 삼손의 관계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여자거든요. 처녀 이스라엘아, 성경에 보면 늘 그렇게 나와요. 응? 그러면서 늘 도시와 국가는 여성으로 받아요. 쉬로 모성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성이라면 그 파트너인 삼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럼 아니무스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계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수로 내가 긴장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지표교회만 나와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줄로 쳐놨죠. 두 번째는 뭐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또 돌아가면서 방앗간 주인이 이제 등장해요. 야, 그동안 방앗간 주인 어디 갔어? 그 딸내미 고생 엄청 하는데 남을 나라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마치 무능한 아빠? 딸이 죽어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심리학 공부 못해요. 그럼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콩쥐 팥쥐에서도 굉장히 콩쥐 아빠는 무능하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기다려주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대 뒤에서 그 연극을 보고 있어요. 좀 극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어요? 상징계로 보면 친척과 친구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어쩌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이제 안 나오는데, 공개된 장소잖아요. 결혼식. 공개된 장소에서 어쩌면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평범한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위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자기 일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쩌면은 그 강도는 이 방앗간 주인 아버지의 변신한 형태고 어떤 제2자아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나는 본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말을 친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봐라고 독촉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신부가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어. 강도를 죽일 의도 없어. 근데 계속 이야기하기를 요구해. 죽여달라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관계를 뭐냐면은,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 불편한 관계면서도 같이 있어야만 하는 모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긴장과 갈등, 서스펜스, 또 새로운 국면, 불길한 예감을 줘요. 탁 독촉하고 말 않고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기호예요.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은. 긴장과 갈등, 서스펜스, 불길한 예감을 주는 거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 그치?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사실은. 이 상징인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어디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도상계로 가요. 자신의 경험을 변형된 꿈 이야기 형태로 전하죠, 신부가. 꼭 그대로 얘기를 안 해요. 약간 축약하고 요약해서 이제 전하죠. 그리고 자신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신부가 읽어보세요. 세 번이니까 강조를 하죠. 나는 꿈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나는 꿈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이게 꿈인데요. 현실이 아니에요. 신랑을 속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전히 어쩌면은 신부는 환상 속에서 그 내면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이것이
딱 반지를 내보이면서 꿈이 아니다라고 현실로 얘기해버렸어요. 응? 손가락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현실임을 입증해요. 무의식의 세계를 충분히 여행할 힘이 없어요. 무의식을 여행하다가 순간 현실로 돌아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성원이 아니고 실패한 결혼식이죠. 어쩌면은 이 강도가 왕이나 왕자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 강도는 왕이나 왕자로 나타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멈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야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말에 보면 일본에 보면은 이제 도산기호에서 일본에 보면은 손가락을 꺼내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죠, 처녀가. 이것은 이제 그 지표기호를 보면 뭐죠? 다른 인격들, 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하죠. 반지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보여주는 거를 이제 대상과의 관계를 원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상징기로 가면 내적인 심리적 사건을 외제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집단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다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2번에 이제 도산기호는 하얗게 질려 도망가려는 강도가 하나의 기호죠. 그리고 또 강도를 붙잡아 재판관에 손님들이 넘겨요. 꿈으로 보면 이제 무의식의 다른 인격들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처형당한 강도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을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강도가 됩니다. 이제 공개돼. 그 얘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더 이상 위장할 수가 없는 소위 그 강도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무스의 강도의 마스크를 쓴 아니무스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2번, 4번의 상징기호는 소녀의 의식을 깨우고자 했던 자신의 임무를 다한 아니무스가 소멸된 거다. 결국은 강도는 소녀를 깨우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아니무스다. 그래서 강도의 탈을 쓴 태모의 아들이다. 그 노파의 아들인 거예요. 강도의 탈을 쓴. 그래서 결국은 자아를 위한 아니무스의 희생이다. 그리고 이거는 신성원의 실패한 아니무스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아직도 남았죠. 갈 길이.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표로 보면은요.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으로 보면 어때요? S1이, 이 S는 기호란 뜻이에요. 사인. S1이 딸로 보여요. 관연한 딸. 그러면 여기서 관계에서 이 지금 그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S1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S1이라는 것은 S1이 아닌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딸하고 방앗간 주인이 둘이 있는데 이쪽이 아닌 거면 방앗간 주인이죠. 그러니까 S가 있으면 마이너스 S1은 무슨 뜻이냐면 S가 아닌 것을 마이너스 S1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S2는 뭐죠? 이제 다른 대상이잖아요. 강도신랑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딸하고 강도신랑은 대립관계에 있어요. 아주 싫어해요. 대립관계는 점점점에다가 화살표 양쪽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 노파가 이제 강도신랑과 또 이제 그 노파가 모순 관계죠. 줄 있고 이제 화살표 양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왜 강도신랑하고 노파는 또 한 통속이잖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아니에요. 강도신랑이 아니에요. 숲속에 있는데 그때 이쪽이 아니면은 이건 거죠. 그래서 S2가 아니면 마이너스 S2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순 관계예요. 같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파하고 방앗간 주인은 대립으로 봤어요. 왜 대립으로 봤을까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노파는 아버지를 못 만나는 관계의 부재인 측면에서 대립이에요. 어쩌면. 다시 이제 같다는 얘기는 관계 맺기가 나중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딸하고 노파가 연루 관계고 강도 신랑이 방앗간 주인이에요. 왜? 한 통속이거든.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 신랑하고 강도하고 방앗간 주인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초대한 손님이고
아버지가 초대한 구원자거든요. 응? 자기를 대리할 수 있는. 원래 아버지는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 딸한테 권하잖아. 나부터도. 분석에서 보면요.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태모, 모성의 도움을 받아서 강도 신랑으로 변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딸의 심리적인 처절한 투쟁이다. 어때요? 그렇습니까? 처절한 투쟁이에요. 처절한 투쟁.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투쟁. 좀 몸에 와 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레마스의 이항 구조. 아까 그 기호사각형. 기호사각형은 뭐냐면 의미생성행로라고도 해요. 의미가 발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레마스 이항 구조에서 파생된 기호사각형은 의미생성 모델이다. 그래서 딸과 아버지의 역설적인 동거는 모순이죠. 그리고 강도들과 노파의 또 역설적인 동거가 또 모순이에요. 아버지와 강도신랑, 딸과 태모의 연합은 연루죠. 그리고 딸과 강도신랑, 노파와 아버지의 긴장과 갈등 관계는 대립을 이룬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지금 이 이야기는 파악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나오려면 정말 지구 몇 바퀴를 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미리 나오면 좋겠지만 수도 없이 해보고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해석해보고 맞춰보고 그랬을 때 소위 그 기호사각형이 나오고 이 기호사각형이 폴스의 사망으로 어쩌면 폴스의 사망이 또 기호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그 토대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폴스의 사망으로 본 기호는 관인한 딸이에요. 근데 관인한 딸이라는 기호가 관인한 딸이 어떤 대상과도 관계없이 홀로 존재할 때 어린아이처럼 홀로 존재할 때는 도상기호가 되죠. 그게 1항이에요. 이제 도상기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번 관인한 딸이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지표관계가 되죠. 진정한 아버지하고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누군지 남편이랑 살면서도 남편이 누군지 그냥 살아. 자기 존재는 없어. 도상기호예요. 도대체 남편은 나한테 누구지? 나는 남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실존적이면서 실질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지표기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호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버지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지표기호가 관인한 딸은 지표기호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인한 딸과 아버지 혹은 내적 외적인 연인 사이에 아버지가 외제 대상이고 내부 대상은 아니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역동이 심리적인 갈등과 역동이 정신작용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정신이구나 누구나 겪는 아픔이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아픔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내 자아를 확립해 가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단계가 상징기호라는 거죠. 이제 이 어떻게 똑같은 관인한 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가 도상기호도 되고 지표기호도 되고 상징기호도 되느냐 이것을 보여줬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융심리학을 구조주의 기호학, 유로파 소시르의 이후 유로파 구조주의 기호학자 중에 그레마스 이론을 갖고 왔고 그레마스가 이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사망을 내포한다고 그랬죠. 모순이. 그래서 그 기호 사각형을 이용해봤고 그다음에 폴스의 어떤 기호 그 사망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의미가 발전해 가는가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내포하고 의미를 창출해 가는가 이제 그런 것을 봐왔는데 결국은 이 이제 구조주의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융 이론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점검할 때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할 때 필요하다. 비온의 좌표처럼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했어요.